여러분 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과제의 윤신혁입니다. 자, 오늘은 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아마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는요, 2월의 마지막 주말, 뭐든 시작할 걸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대입 합격을 위한 고3 학습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막힌 길이나 아니면 모르는 길을 알려주는 게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바로 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수험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또 전형별로는 무엇을 언제 준비해야 할지를 오늘은 가이드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선생님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고3 수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 내 공부가 왜 이렇게 성적이 쑥쑥 오르지 않고 꽉 막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진단을 해보고요. 자, 원하는 대학에 완벽하게 합격하시는 그 길에 선생님이 오늘 빵! 하고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힌 길은 TBS 교통방송이, 그리고 합격에 이르는 그 대비 방법은 오늘 제가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대입 합격을 위한 고3 학습 내비게이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대입 합격을 위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자, 이런 내비게이션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을 보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어디를 가야 할지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지 막힌 길도 피해가고, 자, 그 다음에 교통이 어디가 많이 정체되는지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2015학년도 우리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지 계획을 당연히 세울 수 있겠죠. 자, 2016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을 화면으로 보면서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일정입니다. 자, 일단 우리 친구들 3월부터 열심히 9월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요, 9월 9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총 중에서 3일 정도가 원서 접수로 대학별로 정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수능 시험이 바로 11월 12일입니다. 자, 11월 12일 날 여러분들이 대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은, 자, 수능 성적이 언제 발표가 되느냐? 바로 12월 2일입니다. 성적 발표되면 12월 9일 날 수시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이유는 아시겠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정시 원서 접수를 언제 하냐면 12월 24일, 오호, 어떻게 크리스마스 전날이네요. 자, 그때부터 12월 30일까지 시험 잘 보면 되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원서 접수하는 거죠. 자, 그리고 2016년 내년입니다. 1월 28일까지 정시 합격자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등록하는 기간, 그다음에 추가 합격자를 이렇게 다 발표를 하는데, 자, 2월 16일, 자, 21시까지 뭘 해야 되냐면 미등록 추권 합격 발표하고 나면, 그리고 추가 모집까지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사실 고3 이렇게 하면요, 1년 기간처럼 느껴지지만, 자, 수시 전형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원서 접수가 몇 월이었어? 9월이었으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고요. 사실 정시도 우리가 수능을 보고 나면 나머지는 이 전형 일정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한 8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자, 3월이 됐는데도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일단 한번 시작해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요. 야,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자, 무조건 일단 우선 달리기 시작해. 우선 공부부터 해야지.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요, 내가 일단 달려보고 우선 시작했는데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갔거나 또 내가 막힌 길로 갔다 라고 하면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내년에 다시 한번 하지만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에 무사히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선생님이 가이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적이 쑥쑥 오르는 학습 방법도 점검을 좀 해드리고요. 자, 수시 전형별 로드맵, 완벽한 수능 준비 길 안내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자, 내비게이션 정말 엄청
엄청 많이 발달했습니다. 선생님 맨 처음에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처음에 이렇게 접했을 때는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길을 이렇게 잘 알려줬으니까, 내비게이션을 대하는 선생님 마음이 뭐였냐면, 무사히 목적지까지만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럼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비게이션이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는 뭐 최단 경로도 알려주고 빠른 길도 알려주고 고속도로에 뭐 통행료가 얼마 드는지 하나도 안 드는 길이 어딘지 막 이런 것도 알려주고는 합니다. 자, 우리 내비게이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직접 운전을 하지 않지만 부모님 차를 이렇게 타고 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보면 교통체증이 막 생기잖아요. 막 길이 막히고 막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데 교통체증의 원인이 뭘까요? 자, 선생님도 운전을 이렇게 막상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막 이렇게 길이 좀 막히기 시작하면 어디서 사고가 났나? 아니면 퇴근 시간이라 또는 출근 시간이라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이렇게 심해 늦은 시간에 가다 길이 막히면 또 도로에서 공사를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 교통체증의 가장 큰 교통정체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교통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통체증에 이러한 앞서 살펴봤던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도로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오르막길이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정체가 일어나는데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가 1도에서 3도 정도의 경사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은 이걸 평지라고 생각하는데 평지라고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100m 사이에 1m에서 3m 정도의 정체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1m, 3m 정도가 늦게 가는 거죠. 그럼 뒤에 따라오는 차는 평지라고 생각하고 뒤를 쫓아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살짝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그 뒤에 차는 브레이크를 좀 더 세게 밟게 되고 그 여파가 일파만파돼서 나중엔 결국 큰 정체로 이뤄진다. 자, 그래서 교통체증의 이 교통정체의 원인이 바로 이 도로 환경이 바로 근본 원인이다. 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내가 어떤 공부가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입시에서 어떤 좋은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게 직접적인 요인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 방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일단 화면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계획 수립 방법입니다. 자, 선생님 뭐라고 타이틀을 잡아놨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먹고 자고 일어나고 공부하고 쉬는 리듬 갖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얼굴로 다시 돌아볼까요? 자, 먹고 자고 리듬 갖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3학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부터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친구랑 놀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쉬지도 않고 하루에 내가 잠자는 시간 4시간을 빼면 하루에 20시간 공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우리 주목을 한번 꽉 지어봅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심각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주목을 꽉 쥐고 뭔가 한 방 빡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한 달 내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수시 전까지 6개월 동안 주목을 꽉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부터 누구보다 남다른 결심, 남다른 노력, 피나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먹고 자고 일어나고 공부하고의 리듬을 잘 탈 수 있도록 항상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세 번째 화면을 통해 같이 다시 볼 텐데요. 자, 두 번째는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 세우기.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취와 성공 맛보기, 책상의 재구성 이렇게 선생님이 해놨습니다. 자, 이게 뭘까? 자, 이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뭔가 거창한 목표, 특히 대입 전형에서 어떤 목표를 가질 때는 내가 이 중고등학교 생활, 심지어는 초등학교 저기서부터 시작했던 모든 학교 생활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번도 산이라고는 구경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저 큰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한 번에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큰 산을 오르려는 계획을 무작정 세우기보다 내가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뭔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계획을 하나씩 세워서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가
달성되는 경험을 가지면서 계획을 세워라.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요. 작은 계획을 세워서 성공을 하면 그걸 자기 방이나 또는 벽이나 뭐 벽이나 아니면 책상이나 아니면 다이어리나 이런 데 붙여서 자기 혼자 그걸 보면서 뿌듯해. 나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성취와 성공 맛보기라고 돼 있는데 책상의 재구성. 자, 우리 여학생들이 훨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자, 어떤 거냐면요. 뭔가 큰 결심을 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방 청소해야지, 방 청소. 방 청소 한번 싹 하고 그다음 뭐 합니까? 학용품 사야지. 학용품 사고 그다음에 봐야 될 책 한 번에 삽니다. 한 권씩 사도 되는데 꼭 전체 세트를 꼭 다 사야 돼. 여기 갔더니 영어가 없어. 그럼 여기 살 수 없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가지고 모두 한 번에 주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학용품 책상 가득히 놓고 1년 쓸 학용품 다 놓고 1년 동안 볼 책들을 책상에다 가득 꽂아놓은 채 출발합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 내일부터 시작이야. 내일이 돼도 책상에 앉기 싫습니다. 왜냐면 막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짐이 잔뜩 있는 책상 누구도 앉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아. 딱 이틀만 놀고 그 다음부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미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책상을 재구성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러분이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책상에 있는 걸 다 정리하는데 내가 1학년, 2학년 동안 공부를 계획하면서 내가 이거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막대하게 투자해서 샀던 책 만약 1년 이상 보지 않았다면 다 갖다 버리십시오. 왜 이걸 버리셔야 되냐면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해야 될 것들이 산처럼 많이 쌓여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책상에 빈 책꽂이를 꽂아두시고 자기가 작은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끝낸 책만 하나씩 꽂아둡니다. 자, 어떻게 마인드를 바꿔라? 봐야 돼.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계획하는 책을 책상에 꽂아두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작은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한 보람이 느껴지는 그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꽂아갑니다. 그러면 3월, 4월, 5월쯤 됐을 때 여러분 책상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그리고 여러분을 뿌듯하게 할 만한 그런 여러분이 한번 봤던 책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그 자리에 앉고 있고 싶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책이 쌓이면요.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하지 않고 쉴 때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 대단해. 나 이렇게 책을 벌써 10권이나 봤어. 나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절로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왜 계획을 해서 실패했는지 이걸 잘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자, 화면을 통해서 또 마지막 걸 살펴볼 건데 점집 스타일 문제풀이를 지향하고 교과 개념 원리 중심 공부하기 그 다음에 EBS 놓치지 않기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특히 3학년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는데 실전에서 문제를 못 풀면 어떡할까? 라는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연습은 실전처럼.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문제풀이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실전이야. 딱 40문제, 딱 90분, 딱 시간 정해놓고 문제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르는 문제도 찍어서 맞추고 아는 문제도 대충 틀리고 한 것들을 그냥 어떻게 점검하고 넘어가나요? 채점을 해봐. 한 40문제 풀고 채점 해보고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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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많이 맞았다고 생각하면 브라보 오늘 뭔가 뿌듯하고 좀 많이 틀렸다 생각하면 공부란 인생이란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뭘 하냐면 수능날 내가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못 풀 것인가에 대한 점치기만 계속 1년 내내 반복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 성적이 하도 오르지 않는 친구들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매일 앉아서 이 점을 보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자, EBS 연계율 여전히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BS는 교과서를 기본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문제집을 보시면서 그날 하루에 한 문제를 보더라도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반드시 꼭꼭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학습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그런 가장 원리, 여러분들 왜 그동안 공부가 쑥쑥 성장하지 못하고 막혀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 덤으로 자, 실천 방법을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 실천 방법을 여러분이 또 꼭 집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자, 계획
계획을 하기는 그리고 마음 먹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시작과 출발에 대해서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공감했던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인 이유는 시작을 딱 하면 2분의 1이야. 지금부터 반은 간 거야. 이게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기는 쉽지만 누구나 다 시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방법 생활에서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자, 선생님이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자, 이렇게 붙여놨죠. 자,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아침 알람 하나만 맞추고 일어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 알람 하나만 맞추고 일어나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침에 알람 몇 개 정도 맞추시나요? 자, 선생님은요. 예전에 선생님도 이렇게 잘 일어나지 못하는, 특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뭔가를 하고 아침에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만 자고 일어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요. 알람을 딱 하나만 맞춥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 자명종 시계 그 예전 스타일, 고전 스타일의 그 자명종 시계가 보면은 이렇게 칙칙칙칙칙칙 돌아가다 보니 6시 시계를 맞췄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 자명종 시계에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명종 시계가 칙칙칙칙 해서 6시에 맞춰놨으면 6시 딱 돼서 따르르르 울리면 그 소리 듣고 6시요? 이렇게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자명종 시계를 이렇게 맞춰 놓잖아요. 그러면 이 자명종 시계가 58분 정도에 접어들면 이 6시에 딱 맞춰진 시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톱니가 이 근처에 가게 되면 칙칙 하는 소리가 착착 하는 소리로 다른 이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조용한 방에서 문득 물방울 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이 소리에 일단 잠이 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명종을 듣는 타이밍은 따르르르르 하면 이 정도에서 듣는 게 아니라 따라 하면 이때 벌써 듣고 딱 끄고 자는 거죠. 우리가 그 피곤한 속에서도 그 시끄럽게 울리는 자명종을 한 번에 끌 수 있는 건 자명종이 울리기 전에 이미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맞춰놓은 알람 시간 이후에 다음 알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알람을 듣고 일어났는데도 못 일어나는 건 6시 따르르르 하면 그래 마지막 데드라인은 6시 15분이야 하고 15분에 하나 맞춰놓잖아요. 6시 딱 듣고도 딱 끄고 15 하고 다시 잠이 들죠. 그래서 알람을 2개를 맞춰놓으면요. 첫 번째 알람 소리는 두 번째 알람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끄고 편하게 잠이 들고요. 두 번째 알람 소리는 첫 번째 알람을 듣고 이미 일어났다는 착각 때문에 다시 잠이 든다고 합니다. 솔깃하시죠? 자, 그래서 못 일어나는 친구일수록 제 시간에 뭔가 못하는 친구일수록 알람을 4개, 5개, 6개, 7개 맞춰온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라? 알람을 딱 1개만 맞추고 승부를 보시라. 자, 여러분을 믿고. 자, 그리고 아침에 이 알람을 맞추실 때는요. 자, 여러분 보통 뭐 휴대전화를 갖고 맞추기도 하고 시계를 갖고 맞추기도 하는데 어떤 소리는 선생님 별로라고 생각하냐면 막 이런 벨소리 있잖아요. 막 굉장히 크고 무시무시한 소리로 여러분을 깨우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소중하니까. 막 밤에 막 공부하고 막 지치고 막 힘들고 얼마나 대견해요. 그런데 아침에 이런 걸로 깨우면 그 스트레스가 하루 종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노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가지고 알람을 맞추셔도 여러분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알람을 하나 맞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입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집중의 사이클을 이해하기라고 이제 두 번째 쌤이 정해놨는데 이 집중의 사이클이 뭔가 세 번째도 마저 보고 갈게요. 자, 넘치는 물잔에서 배우기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넘치는 물잔에서 배우기, 3월 모의고사 극복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2가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주옥 같은 얘기를 선생님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집중의 사이클 이해하기, 이건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 공통점이 있는데 선생님이 중학생들한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얘기 편하게 할 수 있잖아. 니들 그런 어두운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선생님 이렇게 주말에 가끔 이렇게 도서관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으면 이 중학생들이 열람실에 이렇게 빼곡히 들어옵니다. 그럼 이 중학생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열람실에 들어왔지만 이 중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30분 정도 되면 주변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어났다가 한 30분 정도에 들어와서 한 10분 정도에 또 일어났다가 또 다시 나가고 이거기를 반복하다가 점심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나갔다가 도서관이 끝날 때쯤 와가지고 가방 갖고 돌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집중의 사이클 이해하기. 사람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뭘 못하냐면 책상에 딱 앉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대하는 것만큼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 불가능합니다. 자, 사람은 우리는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딴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딴 생각을 안 하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뭔가 집중하기 전에 이 딴 생각이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책상에 앉고 나서는 바로 집중이 되지 않아. 차이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30분 정도 집중이 안 된 친구들이 진짜 왜 이렇게 공부 안 되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날 게임은 끝납니다. 실제로 그날 공부는 거기서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시간을 참고 묵묵히 견디고 계속 딴 생각이 들고 잘 안 되지만 묵묵히 참고 있으면 점점점 집중의 타이밍이 착착 옵니다. 그게 1시간 이후부터 찾아와서 1시간 반, 2시간이 되면 정점이 돼요. 그때는 책을 내가 마치 씹어 먹는 것처럼 보는 게 다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되면 다시 집중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때 한번 쉬어줍니다. 이게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의 공부 사이클을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자, 뭘 해보시는 거,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서울에 아주 유명한 뭐라고 그럴까요? 막 공부나 뭐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한 동네에서 이런 공부법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4시간 공부법이라는 게 유행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한두 시간의 공부로는 집중해. 그리고 전념해서 공부를 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루에 그 친구들은 14시간을 이런 사이클로 움직이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집중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치는 물잔에서 배우기 3월 모의고사 극복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가장 무서운 저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야. 이거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자, 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야.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4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인 거 사실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와, 대박. 그럼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막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자, 왜 이게 사실이냐면 자, 우리 친구들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보통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내가 성적이 좋아 또는 성적이 나빠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데 3월, 4월, 5월, 6월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6월 모의고사에 기대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어떡해. 나 잘 안 돼. 올해 망했어. 라고 생각하고 한 1주, 2주 정도를 슬럼프로 보냅니다. 자, 그럼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7월부터.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하면서 이 물잔처럼 보세요. 이건 투명한 물잔이랑 물이 얼마만큼 차 있는지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요. 투명하지 않은, 속이 보이지 않는 물잔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요만큼이야. 한 3등급, 4등급. 근데 4월, 5월, 6월, 7월 정도 되면 이 정도 된다. 근데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노력하면 이만큼 왔다가 또 어떻게 돼요?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부터 한 6개월 이상 꾸준하게 하셔서 이 물잔의 수명까지 물이 차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1시간 들인 노력도 모두 다 성적 결과로 드러납니다. 자, 그때까지 인내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 실천의 방법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 얘기는 시간이 없어도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뭔가 마음속에 굉장히 답답한 걸 가지고 있었던 어느 날 이렇게 문득 시간이 생겨서 일요일 오전에 산책을 갔어. 어디를 갔냐면 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절이 있었는데 봉은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 봉은사라는 절을 이렇게 선생님이 산책을 가는데 일요일 오전에 교회를 안 가고 절을 갔네요. 자, 산책을 갔는데 이 봉은사 절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큰 열의 불상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그 열애불상이 있는데 들어가면서 이 열애불상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 부처님하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자, 이랬어요. 선생님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좀 경건해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아 부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혼자 자문을 하고 이 경내를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 산책을 하고 탁 돌아 나오는 길에 저쪽에서 이 열애불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이 열애불의 뒷모습에 눈이 살짝 마주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살짝 우는 미소가 보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진짜 있다면 이렇게 답하지 않았을까? 네 안에 있는 문제이니 난들 어찌 알겠느냐. 네 안에 있는 문제라면 그 답 또한 네 안에 있느니라 라고 답하지 않을까? 라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문제 있는 학습 방법, 여러분들이 성적이 쑥쑥 오르지 않는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여러분만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왜 뭐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 해결 방법도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적 쏙쏙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오늘 내비게이션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수시 전형별 로드맵. 그래서 수시에서 여러분들이 전형별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호랑이를 잡을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2016학년도 대입 전형 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뭔지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입 전형에서 가장 큰 변화는요. 뭐니 해도 바로 뭐냐면 전체 모집 인원의 감소입니다. 자, 2015학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2015학년도에 37만 6,867명이었는데 올해 얼마로 줄었냐면 36만 5,309명으로 줄었습니다. 몇 명이 줄었냐면요. 11,558명. 이야, 미안합니다. 순간 10만 명을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을 충격에 빠뜨릴 뻔했는데 자, 11,558명이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줄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대학의 입학 정원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입학 정원이 축소된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수험생들이 겪어야 될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올해 2016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자, 생각도 하기 싫은 2017학년도 입시에서는 올해보다도 더 다양한 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냐면요. 수준별 수능이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수학이 가형, 나형으로 옛날로 컴백하고요. 그리고 국어와 영어의 수준별 수능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자, 그리고는 한국사가 필수 응시 과목으로 인문, 자연계열 모두 다 응시에 대한 시험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뭐가 또 통과가 되냐면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돼서 이 대입 전형에도 인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내용들이 2017년도에 고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의 작성 방법이나 기재 방법 등도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은 진로희망의 사유를 기재하는 등과 같은 방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올해 입시에서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불보듯 뭐가 뻔한 상황으로 예측되고 있냐면 2017학년도까지 재수를 해야겠다라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재수를 기피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하향 안정하는 지원이 두드러질 것이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교통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준비하는 전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계획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지금 일단 한번 해보자. 이거 안 돼요. 자, 왜? 다시 갔다 한번 일단 갔다 다시 갔을 때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형별 특징과 준비 방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볼 텐데 자, 먼저 수시 학생부 전형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자, 수시 학생부 전형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교과 전형하고요. 종합 전형으로 나눠지죠. 자, 평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요.
교과 교육 과정의 결과, 자, 여러분 말로 하면 뭔가요? 성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학교 교육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뭘까요? 과정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자,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나 자기주도성,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 및 사회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 그래서 주요 평가 지표를 보면 교과 전형은 자, 교과 내신 성적이 전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기록부 전체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추천서 등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은요. 수시 전형에서 가장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전년도 59,284명에서 67,631명이니까 총 8,300명 정도 이상이 바로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동안 한국의 교육이 결과 중심, 성적 중심에 치중했다면 이제 앞으로 한국의 교육은 학생들의 잠재적인 이 꿈과 끼를 키워주는 과정에 주목해야 돼 라는 변화와 더불어서 입시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의 결과, 학교 생활의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이 친구들의 잠재적인 가능성도 다양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을 1년 동안 잘 겪어야 되는데,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길잡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정확하게 여러분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로드맵. 자, 3월입니다. 자, 3월엔 뭘 하셔야 되냐면 비교과 활동 점검 및 보강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때까지 비교과 활동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만약 어떤 친구가 2학년 때까지 비교과 활동으로 그쳤다면 그 친구는 단지 입시에 유리하기 위해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학생입니다. 진정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비교과 활동을 진정성 있게 한 친구들은 3학년이 올라가서도 3월, 4월, 5월 1학기 때까지 비교과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학년 때 여력을 충분히 계산해서 자, 어떤 보강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계획은 언제쯤 세우시는 게 적합하냐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4월 모의고사까지 보시고 나서 4월에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강해야 될지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수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월은 교과의 발전 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이건 선생님이 잠깐 얼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의 발전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하면 아, 성적 다 필요 없고 일단 내가 학교에서 이것저것 상도 많이 받고 활동 많이 하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대학에 어떤 정시, 수시 전형, 모든 전형은 다 무엇을 위한 방법이냐면 대학에 와서 동아리 잘하고 예쁜 여자친구 만나고 선후배 관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대학에 와서 본인이 지원한 이 전공을 또는 이 모집 단위의 이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친구를 뽑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바로 뭐냐면 학업 능력이 바로 기본이 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종합전형을 꿈꾸기 시작하면 어떤 친구들이 뭐냐면 난 종합전형이니까 일단은 나는 비교과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성적은 조금 낮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대입 정보들을 보면 대입 전형에서 실제로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좀 낮아도 합격한 사례들을 종종 가끔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뭘 하지 않느냐? 교과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처음부터 잘했던 친구들은 그저 잘한 친구들이지만 내가 만약에 3학년 1학기 때 만약에 2학년 때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뭐냐면 얘 발전 가능성 있어. 자기의 기초 학업 능력 플러스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까지 입증하면서 종합전형에 훨씬 더 유리하게 진입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화면 보면서 6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은요. 자, 6월은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로드맵입니다. 6월은 자기소개서 작성을 언제 시작하셔야 되냐? 6월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6월에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자기소개서 작성의 과정이 실제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쉽게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에서
자,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좀 이야기해 줄게요. 오늘 선생님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선생님 얼굴을 보는 게 화면 보는 것보다 더 좋죠? 자,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지도하다 보면 이 모집 단위와 이 학생의 활동이 학교 활동이나 아니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동기나 배우고 느낀 점 이런 게 하나도 일치하는 부분이 없거나 굉장히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 해당 모집 단위를 고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7월 정도에 쓰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 같이 이걸 준비하면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시작하는 게 좋다? 바로 자기소개 작성은 6월에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한 번에 써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소개서 문항,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해서 대기업 3개 문항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 등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1번. 그 다음에 본인이 학교 생활 중에 그 다음에 학업 이외의 활동,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하나. 그 다음에 3번 문항이 뭐냐 하면 학교 생활 중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갈등이나 아니면 어려움이나 어떤 계기가 있었을 때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이 하나. 바로 이게 뭐냐면 1번이 교과 영역, 2번이 비교과 영역, 3번이 대인관계 및 인성, 사회성에 대한 영역인데 자, 이걸 두루 살펴보면 내가 이 해당 모집 단위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 3개 문항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5월부터 시작하셔서 3개 문항을 진정성 있게 써보시면서 내가 이 모집 단위에 맞는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을 통해서 나머지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에는 학교 생활기록부 보완이 돼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작성에 대한 건 누가 하시냐면 담임선생님이 하시지만 담임선생님이 주로 다 생활기록부를 쓰시고 나머지 교과선생님들이 쓰시지만 이 생활기록부만 제출하는 대학들이 있어서 이 생활기록부에 자신의 활동 내용이 충분히 다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적극적으로 선생님 보여주세요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등을 이용을 해서 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점검하셔서 자기 내용 기록이 충분히 잘 정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8월은 추천서 준비하시고 9월은 자기소개 완성, 서류 준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다음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대학별고사 전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대학별고사는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라서 놓칠 수 없는 기회임은 분명합니다. 자, 일단은 대학별고사 전형을 살펴볼 텐데 자, 일단 논술 전형은요. 논술 전형은 참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줄어있냐면 2016년도에 28개 대학에 15,349명을 선발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올해 2,000명 정도가 줄었고요. 적성은 한 4,60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한 1,1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논술 전형은 어떤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냐면 이게 전국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 28개 대학을 다 따져보면 논술 전형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고 바라고 지금 목표인 이런 대학들 그러니까 주요 대학들, 소수의 주요 대학들만 따져보면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여전히 논술 전형이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화면을 통해서 수시 대학별고사 전형의 일단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논술 전형하고 이제 적성고사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논술 전형은요. 평가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의 결과이고요. 자, 논술 능력의 사고력입니다. 즉 내신의 일부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고의 능력이죠. 거죠. 자, 그래서 기초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면 사고 능력이 충분했을 때 내신의 성적, 즉 성적의 결과가 약간 부족해도 뽑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요 평가 지표는요. 기초 학업 능력으로서의 내신과 그리고 논술 시험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성고사는요. 교육과정의 결과, 즉 내신 성적이죠. 그 다음에 학업 적성 능력인데 이 학업 적성 능력은 이 교과형 적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형 적성이 있는데 잠재적인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기초 학업 능력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요 평가 지표, 기초 학력 능력으로서 내신과 적성고사 시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적성고사를 이렇게 보는 친구들은 좀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논술 전형은 우리 입시 전형, 수시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형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대학들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을 선발하는 전형이 여전히 논술 전형이다. 자, 그래서 논술 전형 로드맵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논술 전형 로드맵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3월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월에 지원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자, 5월에 대학별 모의 논술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자, 대학에서 5월에 뭘 하냐면 각 대학별로 모의 논술을 모집을 해서 실시하거나 또는 모의 문항을 발표합니다. 이때 대학의 출제 원리가 모두 공개되는데, 자, 이걸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 시기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월에 대학별 기출 문제를 점검을 하시는데 막 10년 전 것까지 다 떠들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작년 그리고 재작년 정도까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유형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7월에는 논술 실전 연습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실전 연습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실전 연습은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요즘 대학이 120분에서 약 9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논술 전형 시험을 치르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냥 평소에 이 논술 답안을 완성하는 정도 수준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논술 전형 정작 시험 보러 가서 완성 못하고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시작할 때 기발하게 시작했고 정말 멋지게 분석해서 답안을 99% 정도까지 썼는데 선생님 완성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거 7월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8월과 10월에 수능 준비와 논술 준비를 결합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8월, 10월에 논술 준비한답시고 수능 준비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능의 국어 영역이나 사회 영역 또는 과학 탐구 영역, 수학 영역 등을 같이 모아서 수능과 논술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11월에 실전 대비 답안 작성 절차를 숙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시 특별 전형입니다.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 사회 기여자 전형인데요. 자, 화면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이 수시 특별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이죠. 이건 뭐냐면요. 외국어, 수학, 과학, 외술, 체육, 특실기 이런 것처럼 외계인 뽑는 거예요. 특별히 재능 있는 애들인 거죠. 대학별고사 학교 생활기록부가 주요 지표고요. 자, 배려자, 기여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 배려 대상자나 기여 대상자 자격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평가 지표가 학교 생활기록부 증빙 자료, 그다음에 자기소개 추천서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수시 전형에서 평가 요소와 지표 등을 살펴보고, 또 중요한 전형들은 선생님이 로드맵, 또 이 내비게이션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완벽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요. 자, 입시에서 수능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수시에서 내가 더 이렇게 다 원하는 결과가 못 나와서도 우리 정시가 남아있고 수능이 중요하게 남아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길은 바로 모의고사 일정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랑 같이 올해 모의고사 일정 어떻게 잡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자, 3월에 전국연합 모의고사 준비되어 있죠. 자, 4월에도 전국연합 모의고사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대수능 모의평가 있네요. 자, 7월에 그다음에 전국연합이 있고 9월에 대수능 모의평가 있습니다. 울고 오는 친구들 많이 있겠죠. 자, 10월에 마지막 평가 보고 그다음에 11월에 여러분들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을 보시면 일정이 모두 끝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모의고사 일정에 맞춰서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모의고사 일정에 따라서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해라. 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 전국연합평가 네, 자, 요거 선생님 일정 보여줬죠. 자, 이제 이거 봅시다. 자, 2015학년도 수능 결과를 통해서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는요, 작년도 수능의 이 난이도와 유형을 바탕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년도 입시 결과들을 가지고 여러분 출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점수, 3월 모의고사 점수, 수능 내 점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출발점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거. 언제? 3월. 자, 그다음에 4월에 전국연합을 보시면 과목별로 취약 영역을 분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6월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하죠. 자, 6월 모의고사는 EBS 교재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나오는 신유형이 다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뭔지를 잘 체크하는 시기가 바로 6월 모의고사. 그다음에 7월 전국연합은 역시 4월과 마찬가지로 과목별로 취약 영역을 분석하는 거. 자, 대망의 9월 모의고사입니다. 9월 모의고사 성적 다 떨어지겠죠. 왜 그래요? 좋은 대학교 다니다가 더 좋은 데 가야지 생각하는데 재수에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 9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뭘 하기 위한 모의고사냐면요, 난이도를 점검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가 뭔지, 고배점 문제가 뭔지를 실제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 재수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서 자기 위치를 잘 파악해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10월은 자, 수능 시험 절차를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얼굴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정도까지 이제 오시면 마지막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실제로 수능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고 해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 어떤 친구는 이 한 달 전부터 주말에 뭘 했냐면요. 실제로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수능 시험 문제 세트를 푸는 연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수능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대인 모의고사 활용법까지 선생님이 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다이어트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다이어트 원리가 되게 간단하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되죠. 근데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죠. 숨 쉬고 그냥 가만히 있어 소비하는 칼로리가 한 1,500칼로리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운동까지 하면 이제 칼로리가 이제 소비가 되는데 선생님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런 파워워킹이라고 들어보셨죠? 공원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이렇게 정신 나간 것처럼 걷는 거 있는데 이게 1시간 하면 640칼로리가 소비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한 끼 식사가 보통 한 1,000칼로리 정도에서 1,500칼로리가 되니까 하루 3끼를 먹으면 한 3,500칼로리, 한 4,000칼로리 막 이렇게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운동해도 살 못 빼는 거지. 그럼 운동 안 해야겠지. 근데 이거 운동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운동을 계속하면 소비되는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라 체질이 바뀌어서 바로 기초 대사량이 늘어난답니다. 자, 공부도 이렇습니다. 자, 공부도 여러분들이 체질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쉽게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잘 유지하시면 체질이 바뀌어 성적이 쑥쑥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까지 다 해봤는데요. 자,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들 올해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잘 가이드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잘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 꼭 올해 다시 되돌아간 일 없이 꼭 반드시 성공적인 고3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